네. 코스피 5천 간다. 정말 갈까요? 뭐 못 갈 이유는 없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미국장은 잠깐 좀 쉬어가고 그거는 반대합니다. 저는 일종의 모델 포트폴리오,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만한 포트폴리오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이 새 정부의 수혜를 볼 만한 그런 테마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TF 몇 가지를 한번 네, 소개시켜드려볼까요? 소개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요즘에 진짜 코스피 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만인가 싶어요. 와, 그 와중에 네. 코스피 5천 간다. 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정말 갈까요? 뭐 갔으면 좋겠어요. I hope so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도 바꾸고 있고 뭐 이번에 상법도 바뀌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기업들이 얼만큼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못 갈 이유는 없죠. 희망을 가져볼 만한 건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는 50% 절반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000에서 4,000 갈 때는 33%만 오르면 돼요. 네. 그렇죠?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20%만 오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이 높게 보이지만 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저기 정상이 보인다.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미국장은 잠깐 좀 쉬어가고 그거는 반대합니다. 같이 가져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지인들에게 또는 고객들에게 꼭 추천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내 금융자산이 100%라고 할 때 얼만큼을 딱 포트폴리오를 나누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일종의 모델 포트폴리오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을 만한 포트폴리오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금을 가장 전문가들이 굴리는 돈이 있어요. 제일 큰 자금, 네. 국민연금. 맞아요. 네. 세미 씨도 내고 있고 저도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한 세 번째 가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네. 아주 신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거든요. 금액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1,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돈을 굴리는 데가 없죠. 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는 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먼저 국내 주식에 몇 %쯤 들어가고 있냐면 대략 한 12.7%. 네. 반면 해외 주식에 몇 %쯤 갖고 있냐면요. 34.6%예요.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대비 해외 주식이 거의 1대3 정도의 비율이고요. 네네. 네. 이 주식 두 개를 합한 게 거의 한 50% 조금 미달한 정도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채권이 27.7%, 그다음에 해외 채권이 7.4%. 네. 그러니까 요거만 딱 놓고 보면 주식이 많아요, 채권이 많아요. 주식이 많죠. 주식이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세미 씨는 지금 갖고 있는 금융 자산 중에 주식이 많아요, 예금, 적금 같은 게 많아요. 얘 조금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식은 한 절반 정도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모델 포트폴리오로 볼만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체 투자가 네. 17.3%예요. 네. 그럼 대체 투자는 우리 그동안 세미 씨랑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반짝이고 조그만 거. 금. 그렇죠. 금도 대체 투자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또는 뭐 부동산에 투자하는 네네네. 뭐 우리 리츠도 배웠죠. 리츠. 인프라 펀드 뭐 이런 것도 대체 투자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헤지 펀드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투자 비중도 거의 20% 가까이 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둘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이제 그만두고라고 표현하셨길래 그럼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다. 네네. 둘 다 비중을 조절하면서 같이 하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장은 쉬지 말고 같이 가져가고 국장에 또 관심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 코스피 5천에 도달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죠.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적이 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익이 많이 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익에 비해서 지수나 주가가 뒷받침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근데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네.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나라. 반도체 어디예요? 대만이에요. 대만이에요, 대만. 아, 대만. 대만.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 TSMC. 그렇죠. 네. TSMC.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 TSMC가 있는 거죠. 네. 자, TSMC 주가 보면은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마냥 부럽기만 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TSMC는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이제 덩달아서 대만 증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제도적인 측면도 좀 뒷받침을 해줬어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지금 상법을 앞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을 받으면 뭘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세금. 네. 배당 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종합과세 포함되면 최고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면 49.5%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거의 반을 가져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대만은요 개정을 해서요 28% 세율로 그것도 합하지 않고 따로 내는 분리과세로 고쳤대요. 그러니까 배당을 줘도 부담이 좀 덜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은 거죠. 또 상속세율도 우리나라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60%,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50%가 최고 세율인데요. 놀랍게도 대만은 상속세율이 10%래요. 그러니까 확 내리면서 대만도 원래 최고 50%인데 10%로 확 내린 거죠. 또 우리나라는 영문 공시,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큰 회사들만 하고 있는데 네. 대만은 의무적으로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회사에는 모두 영어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시켰대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외국인들이 얼만큼 그 주식을 많이 매입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업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제도적 변화가 좀 더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런 실적과 제도가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촬영일 기준으로 한 2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새 정부의 수혜를 볼 만한 그런 테마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걸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공약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번 새 정부 후보 시절에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거를 몇만 개를 우리가 빨리 사서 AI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이런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는요. AI에 대해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공약도 했었고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그다음에 GPU,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데 이거를 5만 개를 확보하겠다. 등등의 공약이 있었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걸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반도체의 중심은 이 메모리 반도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AI 반도체, 인공지능에 관련된 반도체에 포커스가 좀 맞춰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챗 GPT나 인공지능을 우리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요? 우선 첫 번째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도 있고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ETF,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라이즈 AI and 로봇, 여기 로봇도 조금 넣어서요. 이런 ETF들에 한번 관심 가지면 좋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보면 거의 공통 비슷비슷한 회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 HBM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한미인가요? 그렇죠.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원래 그 본딩 기계를 만드는 게 한미 반도체고 그 HBM 자체를 만드는 거는 뭐 SK 하이닉스고 뭐 이런 회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아까 로봇 여기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뭐 이런 회사 등등등에 골고루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방산
방산이란 거 뭐의 약자일까요? 방산. 방위산업. 그렇죠. 방위산업의 약자인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방위산업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K방산. 과거에는 네. 방산하면은 어떨 때 주목을 받았냐면 북한이 무슨 침범을 했다. 북한이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면서 방산이 주목을 받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방산이 엄연히 수출 효자 종목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란드에 이런 무기들을 수출했다.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삼양 그 불닭볶음면. 네. 그렇죠? 이런 게 네. 그냥 과거에는 내수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K-푸드. 이렇게 수출이 메인이 되면서 K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산도 그냥 한국하고 북한 관계가 긴장되면은 올라가는 주식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얼만큼 수출을 많이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진 컨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방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K방산. 오케이. 자, 역시 관련된 ETF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플러스 K방산 ETF, 타이거 K방산 앤 우주 ETF, 솔 K방산 ETF 이런 것들인데요. 역시 투자하는 회사들은 비슷비슷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재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로템. 뭔가 들어는 네. 봤는데. 어디서 보셨냐면 지하철 네. 탈 때 잘 보시면 바닥에 현대로템 써 있을 거예요. 그 지하철도 만들어요, 얘네가. 예.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거. 네.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잘 못 들어요. 여기는 전통적으로 방산 업체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을 주로 담고 있는 그냥 방산이 아니라 무슨 방산? K방산. 뭐를 많이 한다? 수출을 많이 한다. 이런 굵직굵직한 수출들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든 이 무기들이요. 네. 미국 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유럽이나 미국 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인기가 많대요. 네. 중요하죠, 가성비. 네네.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테마는 재생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전통적으로는 어디에서 많이 만들까요? 뭘 사용해서 많이 만들까요? 화석 연료. 그렇죠. 화석 연료.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죠. 그래요? 화석 연료. 대표적인 건 이제 원유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네. 그다음에 석탄. 우리 이 얘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 네, 원자재 얘기하면서 네, 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매연 같은 이런 배기오염. 것,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최저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풍력, 그렇죠? 또 태양광,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주목을 네. 받을 것 같아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보 정부에서는 네.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했었던 것도 얼핏 기억이 나실 겁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햇빛 연금은 이런 태양광 같은 거 해놓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제 사주는 거예요. 한전 이런 데서. 한전에서. 그러면서 이제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네.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컨셉으로 이제 만든 용어긴 한데 아마도 이런 새 정부 초반부에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 ETF. 그다음에 코덱스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타임폴리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등인데요. 얘도 투자하는 회사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한화 솔루션이라고 그럼요. 들어봤죠? 네. 얘네가 뭐 만들어요? 태양광.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데가 네. 예를 들면 원자력 이런 거에 또 연관이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회사들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또 한국이 기억나십니까? 체코에 네. 뭐를 수출했었죠? 봤는데. 그렇죠. 최대 규모의 그 원전을 네. 수출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게 한두 회사가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롤을 만드는 회사, 건설하는 회사,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이런 게 다 같이 몇 조 원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특히 그런 K 원자력 이런 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면 여기에 또 K가 붙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수출을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태양광 같은 것도 수출 굉장히 많이 해요. 패널을, 패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이 네. 수출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나라 안에서 뭐 해갖고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모든 수출이 잘 돼야 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